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조용하던 두 눈을 다시 나에게 내리면 나 그때처럼 맑게 웃어 보일 수 있을까. 나 지친 것 같아.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것 같아. 그대 있는 곳에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좋겠어.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스르르르르 스르르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스르르르르 스르르 깊은 잠을.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올해부터 예수님의 조부모인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기념일과 가까운 7월 네 번째 주일을 세계 조부모와 어르신의 날로 제정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지난 1월 31일 주일 3종 기도 말미에 노년의 선물을 기념하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삶과 신앙을 지키고 계승한 이들을 조부모와 어르신의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황님은 이어서 노인들이 진정한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지닌 풍요로움을 자주 잊고 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학대도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움을 더하는데요.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노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장이십니다. 박진리 베리타스 수녀님, 그리고 사회복지사 김민철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7월 마지막 주를 올해 처음으로 조부모와 어르신들의 날로 제정했다는 거를 네. 이제 알았는데요. 성 요아킴과 성 안나 축일에 맞춰서 제정했다고 하는데 네. 두 분 성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성 요아킴과 성 안나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분은 아니에요. 네. 성경이 모든 걸 담지는 않고 있고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제 신앙의 여러 내용들이 있죠. 성모님을 키워주신 부모님, 성 요아킴과 성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있고 우리 교회 전례력에는 7월 26일이 요아킴과 안나를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올해 이제 교황님께서 그 사랑의 기쁨 이제 반포 5주년을 기념해서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선포하셨고 또 성 요셉의 해. 그래서 올해는 가정에 대한 또 가정의 구성원의 어떤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런 해이죠. 근데 조부모 또는 이제 어르신을 기념하는 날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올해부터 안나와 요아킴의 축일이 7월 26일이니까 가까운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7월 마지막 주일을 어르신 또 조부모를 기억하는 날로 아마 정하신 것 같아요. 뭐 안나와 요아킴에 대한 이야기 뭐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고 그냥 성모님을 키워주신 분이시고 네. 우리가 공경하는 성모님을 키워주셨으니까 얼마나 또 훌륭하신 분이겠나 그 정도 네,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우리 박진리 베리타스 수녀님, 네, 이름이 진리이신데 수도명도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이죠. 저희 평화방송 라디오에 생명은 사랑입니다에서 한번 초대를 해서 이 노인학대 문제 다루었고 우리 포유에서도 한번 다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녀님께서 뭐 다양한 여러 이제 사도직 하셨는데 특별히 노인 학대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이 기관에서 이제 활동하시게 된 그런 배경, 계기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쯤에 수도의 차원에서 그 학대 상담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이 소임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 교육에 참여했을 때 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 자신도 가해자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도직을 수행했던 전임 수녀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노인 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김민철 과장님은 사회복지사이시죠? 그래서 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많을 텐데 또 어떻게 이 노인 학대를 다루는 이 기관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영역이 다양한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 노인 복지에 관심을 둔 건 제가 사실 할머니 손에 좀 자랐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뵐 때 조금 마음이 더 많이 가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노인 복지 중에서도 다양합니다. 여가라든가 또 고용, 문화 이런 다양한 복지 영역 중에서도
이 노인 학대는 한 개인의 존엄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네. 네,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노인 학대 예방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소속되어 계신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어떤 단체인가요?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그 지금 소속돼 있는 곳은 지금 서울 남부에 이제 그쪽에 위치해 있고 네. 저희가 카리타스 수녀회에 네.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회 차원에서 지역구의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노인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2004년도에 제도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전국 3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소속되신 카리타스 수녀원에서 이런 노인 학대와 관련된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네. 2004년부터 그러면 정부에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법안이 마련된 건가요? 네네, 네. 2004년도에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노인 학대 예방하는 그런 기관들을 설립을 하게 된 거고, 그럼 남부 말고도 다른 데도 북부, 뭐 동부, 서부 이렇게 있나요? 네, 서울에는 현재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서부가 개관이 돼서 서울에는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올해 7월에는 동부가 또 개소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노인 학대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그 동방예의지국에 또 어떤 유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노인 학대를 전문적으로 예방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것도 물론 현실은 또 다르겠지만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노인들을 공경은 못할지라도 학대까지 하게 되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학대 개념이 법률적인 개념이 있을 것 같고 또 사회 통념상 이렇게 되면 학대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인학대 개념은 이 노인복지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 거긴 한데요. 네, 과거에는 이 학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경로유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적인 학대가 많았습니다. 폭행이라든가 네. 어르신께 함부로 하는 행위. 근데 이제는 점점 인권이 다양화되고 존중받게 되면서 이제는 광의의 노인 인권, 노인 학대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범죄화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완전한 돌봄, 어르신의 인권적인 어떤 옹호 이런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나한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쉽지 않은데 노인 학대 가해자의 대다수가 자녀라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아들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에 시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고려장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고 뭐 자식들이 부모님을 버리는 그런 일도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뭐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학대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인데 최근에 제가 어느 이제 공영방송 뉴스를 보니까 요즘 이제 요양원에 노인들이 많이 가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방문하기가 어려운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노인들 중에 뭐 치매나 이렇게 자기를 잘 혼자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서 무슨 안정제나 뭐 이런 약물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기관 같은 데서도 그런 학대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노인 학대는 발생 공간에 따라서 분류가 좀 가능한데요. 네. 가정 내 학대, 또 이제 말씀하신 시설 내 학대가 이에 해당을 합니다. 이 시설은 좀 다양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양로원, 노인생활 주거복지시설, 또 복지관과 같은 노인복지 이용시설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네, 참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데 가서 학대당한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말씀하셨지만 학대의 형태나 유형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학대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고통을 주는 신체적 학대, 또 비난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하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학대가 있고요. 또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거부하는 방임이라든지 또 보호자가 그 어르신들을 버리는 유기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신체적 학대, 이제 당장 무슨 때리는 어떤 폭행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학대 형태인가요? 네, 이제 학대라고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생각이 잘 드는 장면들이 어르신에 관한 폭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을 합니다. 뭐 직접 손을 쓰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어르신들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고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제한하기 위해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화학적 신체적 학대도 있을 수 있고요. 인지증,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밖으로 배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문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신체적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도 이 신체적 학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정서적 학대인데요. 어떤 건지 뭐 약간 감은 와요. 노인들이라고 무시한다든지 뭐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어떤 것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정서적 학대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 부분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깝다는 이유로 말을 편하게 한다는 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노감이 조절되지 않고 상대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쏟아내는 말이기 때문에 비수가 돼서 상처가 남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주변에 또 그 사례를 들어보면 창피하니까 어르신을 바깥에 못 나오게 한다든지 또 밥값을 못 한다라고 구박을 한다든지 또 자식을 고생시키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한 말들이 또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님한테 다 의존하면서 또는 뭐 무서워서 말도 잘 못하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힘도 빠지니까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도 심각한데 성적 학대도 심각할 만한 수준인가요? 네.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동이 좀 불편해질 뿐인데 그 수치감마저 없어진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 같은 경우 가보면 목욕을 시킨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옷을 벗긴다든지 또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어르신들이 계신 상황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이동변기에 장시간 동안 노출시킨다든지 또 자녀들이 면회에 왔을 때 자녀들 앞에서 가림막이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한다든지 그럴 때 어르신들이 느끼는 수치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성적 학대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학대, 노인들이라고 오히려 노인일수록 돈이 많아야 된다 요즘 그런 말을 듣는데 어느 정도 노인이 돼서 사회적인 그런 의무도 없어진 상황에서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시고 좋은 곳 구경도 다니시고 이런 어르신들을 제가 자주 뵀거든요. 근데 경제적 학대라고 하면 뭐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전혀 어떤 부양하는 그런 돈, 뭐 용돈 이런 것들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경제적 학대에 해당될까요? 네, 이 경제적 학대라는 부분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르신의 그 재산, 여기 전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이 동산 포함입니다. 현금 재산까지도 어르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녀들이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동에 좀 포함될 수 있고요. 또한 어르신이 노령연금을 받으시거나 기초생활 수급이시거나 생계비를 자녀들이 착취하거나 본인들이 함부로 쓰거나 이런 것들에 해당을 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만약에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어떤 경우에 자기 부모님 몰래 재산을 네. 처분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어르신의 인감증명서 이런 네. 거를 몰래 가져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좀 음. 법이 강화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경제적 학대를 나타내는 패턴 중에 하나는 이 재산을 처분하고 같이 살자 혹은 내가 부양을 전제로 모시겠다라고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이에 거짓말을 해당을 하는 합니다. 네. 경우군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노인학대 유형 중에 유기 방임도 말씀하셨는데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구체적으로는 또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임과 유기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임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르신을 방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기저귀 케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한다든지 물을 주지 않는 것, 네. 이런 것이 방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기 방임이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자기 방임은 어르신 당사자 스스로가 식사나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가 자기 방임이 되겠고요. 또 유기는 아까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려장의 이야기처럼 네. 자녀들이 어르신들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끔 타 지역이나 해외에 버리고 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네. 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그럼 일을 하시면서 이 방임과 유기의 실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방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기억나는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누구나 다 알면은 이름 들으면 아는 약간 좀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었어요. 네. 제가 방문을 해서 가보니까 물론 그때 그 어르신도 본인이 직접 스스로 용기를 내서 신고하신 건 아니고 네.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주민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갔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가서 살펴봤을 때 어르신이 굉장히 넓은 집에 방 한 칸을 쓰고 계셨는데 공간 자체는 깔끔했어요. 근데 어르신 방문을 들어가 보니까 그 휴대용 버너, 가스레인지가 하나 있고 어르신이 식사를 거기서 스스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왜 이렇게 따로 계셔요? 말씀을 드려보니 그 안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주방을 못 쓰게 한다. 이게 그 주방을 못 쓰게 하고 어르신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창틀에 고추장이나 이런 된장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령연금 받으시니까 이 부분으로 나물 같은 거 사서 싱크대를 못 쓰셔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씻어갖고 무쳐 드셨던 거죠. 제가 그 자녀를 만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이거는 노인 학대다 말을 하니까 자녀가 대뜸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이게 학대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임은 부양 의무자가 어르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돌봄, 여기서 기본적인 돌봄은 의식주에 다 해당을 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주만 있는 거죠. 집만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인 돌봄이 제공하지 않은 사례고 이건 노인 학대다 분명하게 말을 하니 이제 자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중재가 됐던 경험이 있어요. 기본적 돌봄에는 예를 들어 어르신이 의치가 필요하시거나 보청기가 필요하시거나 지팡이가 필요하시는 등 이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용품들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유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죠. 저희가 또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그 외교부 통해서 이제 외국에서 어르신이 유기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어떤 나라였는데 그쪽 대사관 통해 외교부 통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와서 어르신을 살펴보니 치매 어르신이 그 해당 외국에서 정신병원 입원해 계신 상태예요. 자녀가 버리고 간 상태로. 그래서 저희가 그쪽 대사관과 외교부와 논의를 해서 어르신을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근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제 없으신 상태였어요. 네. 몇 년 시간 지나서 다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각각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 번호도 다시 살리고 장기요양 신청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현재는 시립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죠. 만약에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지역사회 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어르신께서는 조금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여러 유형들 중에 어느 유형이 가장 노인들이 고통스러워할까? 뭐 다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런 것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유형은 정서적 학대이고 그다음에 신체적 학대, 방임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설문조사 같은 걸 네, 하셨군요. 저희가 네. 그 매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네. 발표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순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학대라는 것 자체가 그 심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 고통 자체이기 때문에 좀 이게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물론 다 고통스럽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일단 나를 학대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좀 서글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이제 정서적으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령 이제 혼자 잘 드시지 못하는데 방치한다거나 또 배변 처리를 못하는데 방치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이제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부양할 가족의 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서 당장에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인을 24시간 그러니까 돌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시설에 보내기도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방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후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그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이 직접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낮 동안에 부모님의 식사가 또 걱정이 된다. 또 그냥 무료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이제 수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일 텐데요. 노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그러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기관에 연락하면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 피해 어르신들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 일반 어르신들보다 심리적 우울감이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상이죠. 특히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 또 보호받아야 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심리적인 충격이 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뭐 우울증이라든가 치매 발병이 높기도 하고요. 많은 연구들에서 학대 피해 노인들이 자살 시도나 자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들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학대를 당해도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제한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노인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와 통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인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소에 짐작했던 그런 학대의 형태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거나 이런 것도 노인들에겐 치명적인 학대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학대 유형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반성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아직 남은 노인 학대에 대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몰랐던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